먼저 용기 있게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가 마이크 들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지정할지는 제가 까먹었고요. 네. 아까 그 트렌드 보니까 UCC라든지 3D 프린터라든지 아니면 뭐 모듈화, 오픈소스 이런 게 그 되게 강조되던데 이거 공통점이 누구나 되게 쉽게 컨텐츠나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디자인의 입지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거는 되게 좁아질 것 같은데 저희 같은 디자이너는 어떤 거를 좀 더 공부를 한다면 이런 바뀐 트렌드에서 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제가 연사님한테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랑도 겹칩니다. 그래서 지정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을 한상기 대표님께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상기 대표님께 굉장히 기술 중심의 그리고 오픈소스 모두가 할 수 있는 누구나 다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과연 디자이너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디자이너의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가? 네, 대표님의 아까 강연에 연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답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키워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특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오픈소스나 또는 크라우드 소싱이나 뭐 UGC, User Generated Content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레벨이 있죠. 근데 그 프로페셔널리즘과 그 프로츄어 또는 이런 레벨의 단계는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모든 디자이너가 사실은 다 삼성 가서 일하거나 애플 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되는 것보다 디자인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또는 그 중에 디자이너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킥스타터나 인디고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새로운 제품을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라고 해서 제 가방에 펜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이패드용으로 쓰는 펜이에요. 이름이 펜슬이에요. 펜슬인데 그거를 거기서 도입을 했어요. 제가 저거 꽤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다음에 이 가장 성공이 이거예요. 페블워치. 이 페블워치도 한 팀들이 내가 이거 만들니까 돈을 내라. 그러면 그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요. 그럼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백만 불이 모이거나 몇십만 불이 모이면 그거 갖고선 신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돈을 낸 사람들한테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기를 끌면 그것이 상품이 좀 더 넓은 규모로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매직 에코라는 회사가 등을 만들었어요. 룸이라고 하는 등을 만드는데 IoT 제품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고 조도나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공기도 공기청정이 있었나? 하여간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아는 팀들인데 삼성전자에서 나온 팀이에요. 얘네는 인디고고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수많은 디자인 감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디자이너한테는 오히려 더 새로운 그 기회가 될 것이다. IoT 쪽 때문에 아마 질문하시려고 했는데 IoT도 보면은 그 칫솔을 만드는 오라비는 칫솔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스푼을 만들고 포크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밥 먹는 거를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밥을 빨리 먹는지 밥 빨리 먹지 말라고. 근데 이게 디자이너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디어가 저하고 그 MP3 플레이어를 디자인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자 디자인 바이 아이디어를 하자라고 했는데 안 했죠. 그 프로젝트는. 근데 지금 IoT는 정말 수십 개, 수천 개의 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이런 주변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커넥트드 될 거기 때문에 디자이너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디자인 중심의 회사들이 많이 성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물론 엔지니어링이 붙어야 되고요. 개발자분은 그런 거로 말씀을 대신할게요. 예.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이제 크라우드 펀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크라우드 펀딩이 상당히 이제 점점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국내에도 이제 많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후원도 해보시고 직접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송일호 교수님께도 이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업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상당히 오래 해오셨는데 사실 아까 한상기 대표님이 발표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다. 사실 그러면 디자이너들은 뭐 하라는 거지? 제품 디자이너들은 뭐 하라는 거지? 산업 디자이너들은 앞으로 뭐 하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송일호 대표님이 송일호 교수님께서 그쪽에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 디자인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회사를 나왔잖아요. 농담이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창의력이 더 강조되는 세상. 디자이너는 사실은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외형을 예쁘게 하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엔지니어링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학생이시라면 훨씬 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 저도 사실 많이 배웠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디자이너의 가장 강점은 뭡니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적극적으로 밸런스를 맞추시면 앞으로 기회는 훨씬 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두 번째로 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노스 대표 김규덕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정민 대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휴먼 이즈 디자인이라는 네, 죄송합니다. 디자인 이즈 휴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요. 또 디자인 전문 회사를 운영하면 있어가지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기업까지도 거기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 생활을 위한 디자인 처방에 관련된 5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함이 있어서 그런 마인드 또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충분히 또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입사를 해서 또 디자인 아웃소싱 회사를 하면서 18년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비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브랜드를 또 만들게 됐고 또 그 내용을 지금 생각했던 걸 실천을 했고 지금은 런칭을 해서 이제 유통 판매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생산자와의 어떤 현물 투자를 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근 20년 이상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디자인 산업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저는 자체적인 디자인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 또는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케팅을 또 빼놓고 현 시대 또 미래에도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제가 놓인 환경에서 또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후배들이 앞으로 지금 1인 창조 기업으로 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디자인의 어떤 마인드로 해서 창조적인 디자인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건지 또는 저희들 같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또 브랜드 런칭을 해서 유통에 진입해서 부족하지만 마케팅을 또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들이 과연 모든 걸 다 이렇게 배워 가지고 숙지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는 협업을 이끌어내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손정민 대표님한테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거를 알았다면은 이 자리에 안 오고 지금 어느 호텔 부산 휴양지에서 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그 바이어가 어떤 상품인데 지금 되게 마켓에 많이 나와 있어 하면서 그 스포츠 팬츠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링의 바깥쪽, 안쪽에 있었는데 아예 외부에다가 바깥에다 그거 좀 넣어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좀 약간 히든으로 해달라 몇 가지 요청이 있었는데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어떤 그 마케팅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한다면 그건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의 질문이 마케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인식하시고 그것이 맞고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그 부분에 일단은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컨텐츠에서 처음 자극제라는 부분을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아무리 백화점에 잘 장식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아주 중요한 공간에 그것들이 살려고 소비자들을 향해서 서 있더라도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백화점이건 샵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지 않으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무엇이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국내도 그렇고 제가 유럽도 가도 그렇고 10년 전, 5년 전의 시장이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은 더 빨리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미팅을 나갔다고 예를 들었을 때 5명의 남자가 앉아있고 5명의 여자가 앉아있었다고 생각을 할 때 어느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 다른 모습을 보고 아마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 읽은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이 감동적이었는데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 좋은 디자인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배드 디자인은 각각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전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심플함, 단순함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얘기했던 어떤 스토리의 전달이라든지 감성적인 부분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연사 중에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터칭 포인트를 디자이너와 마케터가 같이 오픈을 하면서 전달해야 되는 일이 저희 디자이너로서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가 사실은 트렌드라는 정보를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거의 트렌드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제 대기업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누구든 트렌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이 디자인계에 이미 굉장히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한국디자인진흥원 같은 곳에서는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하고 지속 가능하게 매해 열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트렌드를 한번 확산시켜보자 이런 의도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일찌감치 발표하시고 계속 쉬고 계셨는데요. 김보현 책임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쭉 시간이 가면서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사물인터넷 시대나 아니면 뭐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집 안에서 모든 기기들이 연동이 되고 그렇죠. 오죽하면 이제 원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 디바이스 하나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온다면 모듈러라는 그러니까 모듈화 시스템 건축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혹시 모듈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방 하나는 어떤 모듈 하나는 완전히 IT 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방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사람들의 니즈가 굉장히 쪼개질 것 같은데 건축계에서는 특히 모듈화 관련해서는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 산업화가 많이 발전되면서 모듈화를 하면 지금 이제 앞에 연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구나 뭐 인테리어, 자동차 모든 게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모듈화를 형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건축 쪽에서는 지금 다른 각도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상으로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은 모듈화가 공법이지만 그거를 더해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고도화로 나갈수록 더 뭐 여러 가지가 발전된 거를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부합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독창적인 거를 디자인을 부합한다는 거고 공간적인 면에서는 크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소형 단위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그 공간에 형성을 하는 걸로 추세로 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때 저쪽 안에 부탁드립니다. 송인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태까지 설명해 주셨을 때 1인용 차나 개인용 차 위주의 자동차 컨셉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래의 버스 같은 경우, 대형차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라던가 연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회사라던가 잡지 부분에서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연구되는지는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아까 건축 분야에서도 모듈화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GM의 어떤 산학 연계 프로젝트라든지 산학 연계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도시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자동차가 도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스템이 또 마찬가지로 스마트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집에서 대중교통 수단까지의 이동수단 그 다음에 그 작은 접이식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에 모듈화돼서 장착이 되고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가고 그 스탑 지역에서 예를 들면 근무지까지 또 다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등 아주 그러니까 심플하고 수납이 가능하고 모듈화된 대중화 교통 시스템 또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무리 해도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개인 이동 수단 또는 대중교통 수단은 연계돼서 상호 연결되는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송인호 교수님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시고 손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마치 그죠? 랩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비트를 꼭 넣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연료 말씀하셨었는데 한상희 대표님께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IoT 쪽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쪽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내가 2006년, 7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커넥티드 버스라는 걸 실험을 했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우리 연구 과제가 있어요. 보면 뭐냐면 공중의 공간, 공공 공간이라는 것에서 정보 제공을 어떻게 퍼스널하게 해줄 것인가. 내가 뭘 찾고 싶은 게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이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내가 뭐 음식점을 찾던 그 다음에 그 연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사람들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에너지 소모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누가 타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대중교통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갈아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갈아타는 게 나의 그
경로에 최적화될 것인가 이런 정보뿐만 아니라 이 대중교통은 또 어디에 연결이 있냐면 이 버스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정류장 또는 뭐 지하철역의 공간이 또 있어요. 그 역 공간이나 이런 정류장에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가. 그래서 뉴욕시하고 시스코는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또 비엔나 도시하고도 하고 있는데 도시의 이 전체적인 정보화해서 스마트시티 만들면서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전에는 그냥 디지털 사이니지 갖고서 이제 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랑 걔가 어떻게 연동해 가면서 할 것이냐라는 거하고 우리가 위치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알 수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래서 하이퍼 로컬한 정보들을 이 사람의 지금 컨텍스트에서 지금 TPO라고 하는 Time, Place, Occasion에 따라서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러한 연구와 실험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정보 디자인과 또는 그 기기의 디자인,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설치물들. 근데 아까 제가 하나 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훌륭한 기기는 점점 더 안 보여져요. 돌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숨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와 같이 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숨는다라는 말, 네, 사실 기술 얘기하면서 이제 캄 테크놀로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뒤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에 그 강연을 해주신 강수경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모직이라는 곳은 화학사인데 디자이너를 영입했다. 그것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도가 됐는데 사실 저희가 트렌드를 연구하다 보면 앞으로 디자인계의 트렌드는 소재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은 뭐 물론이고요. 소재 싸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소재가 굉장히 밝은 산업 중에 하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들었다시피 화학사에서 디자이너를 영입했다라는 거죠. 과연 지금까지의 디자이너와 조금 다른 디자인 역할,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재 디자이너의 눈을 뜬 오늘 이제 선생님 강연을 듣고 분들에게 이런 소재 디자이너의 기회,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기존의 디자이너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글로벌 기업에 이제 저희 제일모직의 경쟁사나 국내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서 디자이너가 있나 했는데 케미컬 사업부 화학사 안에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는 제일모직만 있어요. 물론 이제 사이드로 LG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벽지라든지 뭐 플로링, 바닥재 이런 거 이제 패턴이나 재질의 어떤 재질을 형상화하는데, 시각적인 형상화하는데 디자이너가 있는 걸로는 알지만 사실 화학사에 저희 15명이 온리 소재 디자이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구축을 하면서 포부를 가지고 디자이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에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은 디자이니어입니다. 가로 열고 디자이너 플러스 엔지니어 가로 닫고 플러스 파이오니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야, 우리는 디자이니어가 돼야 되겠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희가 1000명이 넘는 저희 회사의 엔지니어한테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지니어가 디자이너로 되는 게 쉽냐, 디자이너가 엔지니어로 되는 게 쉽냐라는 질문에 누가 더 먼저 갈까 서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는 15명이고 그들은 뭐 1000명이 넘으니까 우리가 아마 글로 먹힐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제품 디자이너라는 그 산업 디자인 학생이나 또는 제품 디자인 학생이나가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UI 디자이너 하는데 사실은 그 소재 디자이너라는 파트도 뭐 이성과 감성을 잘 겸비한 아주 새로운 그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뭐 디자이너, 여기 혹시 디자이너 외에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다 디자이너 오셨어요? 저는 혹시 이공계에서 누가 오셨거나
공학 쪽 공부를 했는데 지금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 굉장히 반겨드리려고 했었는데 삼성전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대 4년 다 나오고 나서 디자인 학원을 다녀서 입사한 친구들이 가장 인기 있었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디자이너는 엔지니어적인 베이스가 없이는 디자인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게 더 많아지겠는데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 방청객 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동서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수현입니다. 저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 자동차들이 보통 1인이나 이제 2인승으로 나올 뭐 그런 제품들이 좀 미래지향적이긴 해도 아마 제 생각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적 1인승, 2인승이 되면은 뭐 크기가 작아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품 뭐 헤드라이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듈화가 돼서 이제 개인에게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형태에 대해서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모듈화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허용되게 해줄 건지 뭐 헤드라이터 부분만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뭐 탑기어 기어핏 같이 이제 이런 게 아마 그때쯤 되면은 그 자동차 개인용이니까 그런 걸로 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나올 건데 이제 그런 거 다 통틀어서 가격이나 이제 뭐 기술 또 미래성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나 또 뭐 지금까지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나 지금까지 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어떤 분이라도 이제 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하셨는데 이미 송인호 교수님이 이렇게 경직돼 계세요. 대표님,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뭐 배운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학생의 질문에 의하면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구글 무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각 미국 자체에서만 해도 아직 그 주행 뭐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받은 것이 한 4개 주밖에 안 되는 것처럼 앞으로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많은 규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연구개발되고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점점 공해라든지 친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 이동수단은 급속히 발달을 할 것이고 제가 아는 바로는 중국에서는 뭐 저가형 전기 자동차라든지 1인승, 2인승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가 정책이 그거에 기술의 속도에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모듈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데 그만큼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자동차 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건축 쪽에서도 사실 집과 집을 계속 모듈링해서 올리거나 뭐 옆으로 연결하거나 이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듈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건축업계에서는 이런 모듈러를 이렇게 실행하시는데 어떤 법규나 뭐 이런 제약이 현재 있나요? 아니면 그걸 넘어야 하는, 풀어야 하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한 30년 정도 발달된 게 이제 영국 사례가 제일 많은데요. 영국 법규랑 우리나라에서 하는 법규랑 많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즈 정도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거를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모듈러 건축을 올 때 한 채 한 채씩 옮기는데 사이즈 규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은 뭐 3.3바이 6m 정도 그의 우리나라 법규가 생긴 이유는 자동차에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그 사이즈밖에 안 되고 뭐 영국 사례나 미국 사례는 뭐 4.5바이 뭐 6.7 이렇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네.
법률과 제도와 하이테크나 이 트렌드가 충돌하는 데는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다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드론도 지금 미국 FAA에서 그 2015년까지 그 드론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민간적으로. 그래서 미 의회에서 그거를 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까지 법률을 다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어떻게까지 허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유경제라고 이제 많이들 하잖아요.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지 택시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각 그 지역마다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뭐 호텔 업계가 소송하고 있는데 이런 충돌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정보법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정보법학회가 판사들과 변호사들과 모여가지고 그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변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새로운 법률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와 국내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많은 제언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쪽 법률가들하고 가끔 그 포럼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기술자들이 많이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 쪽 얘기를 하면 디자이너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법률가들한테. 그래서 정보법학회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디자인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현실적 법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토의하고 그들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정부나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제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법학회 저도 알아가는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연사님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통 질문입니다. 다들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분 그리고 두 분에게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트렌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정말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트렌드는 읽는 거냐, 아니면 예측하는 거냐, 읽어내는 거냐, 아니면 예측해내는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읽던지 예측하던지 간에 트렌드를 생성하는 그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소비자들의 삶이냐, 아니면 우리 디자이너들이 같은 그 천재적 예측에 의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것이냐,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트렌드를 생성해내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이 세 분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경 수석님. 저는 예전에는 사실은 트렌드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트렌드는 모든 게 다 트렌드인 것 같다. 소비자가 너무 많이 정보를 알고 글로벌리 되면서 트렌드를 굉장히 스피디하게 받아들이시고 해서 이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했는데도 되게 트렌디하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게 요새 시대의 흐름이어서 트렌드는 읽는다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 아니면 맨 윗분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트렌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유를 왜 이게 맞고 이게 신빙성 있게끔 증거를 확충을 해서 설득시키는 거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거를 잘하려면은 나는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루같이 이렇게 뭐랄까 경험을 가지고서 얘기되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결코 1년 만에 읽는 능력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글쎄요. 뭐 연수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민호 교수님도.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 트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즐거운 상상을 통한 그 인간의 아주 본능적인 직관. 뭐 디자인 트렌드의 결과물을 보시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트렌드도 있고 하지만 저 같은 디자이너는 주위에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일단 현실적인 트렌드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그 직관력, 상상력, 즐거운 상상력에 의한 직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민 대표님. 제가 트렌드를 본지 조금 됐는데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그 트렌드에서 어떤 맥이 흐르고 있는지 그 맥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도 그런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맨 초기에 한 90년대 초반부터 트렌드를 저희가 분석할 때는 공급자가 어떤 상품을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상품 분석을 하면서 트렌드를 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런 이슈의 상품들이 있어, 이런 컨셉 상품들이 있어, 이거 마켓에서 소비자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상품이야, 마케터블한 상품이야 라는 부분들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의 트렌드를 읽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을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쭉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다가 제가 한 2000년도 한 10년부터 트렌드를 어떻게 읽었냐면, 바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트렌드하는 쪽에서 조금 미사역을 붙여가면서 미니멀리즘이다, 아니면 썰리얼리즘이다 하면서 디자인을 찾는 거였다면, 2010년도부터 대기업에서 저한테 요청한 것들이 뭐였냐면, 메가 트렌드를 보면서 디자인하고 같이 연결시켜봐 라는 거였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트렌드 생태계를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기관에서 연구과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트렌드 생태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연구과제로 해봐 라는 부분이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트렌드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의 메가 트렌드를 얘기하는 환경, 그러니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뭐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에콜로지컬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디자인의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이제 정리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또 달라진 트렌드를 보는 원동력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뭐냐면, 진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아봐. 그러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같이 나오면서 실제 그 속에 침투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약간 지금 트렌드를 보는 원동력이 바뀌고 있는데, 제가 요즘 어느 텔레비에서 오라프로에서 의사 선생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스판시빌리티. 무엇이냐면 제 입장에서 그거를 이해하는 건 뭐였냐면, 소비자가 반응하는 것을 알고 디자이너나 마케터들이 그것들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디자이너의 책임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트렌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트렌드 생태계에서 더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 그 스스로가 만든 빅데이터 속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 그것들이 트렌드를 움직이는 원동력,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베테랑답게 이렇게 패러다임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지금의 2014년, 15년의 디자인 트렌드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스마트라고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스마트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스마트 그러면 이퀄 네트워킹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마트가 네트워킹이다, 스마트가 기술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신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는 제가 꼭 네트워킹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인간을 위한 기술, 인간을 먼저 위하는 디자인,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의 패러다임은 스마트이다. 그러면 스마트 다음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즉 스마트의 넥스트 패러다임은 뭐뭐다라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전 스마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뭐 스마트 다음은 융합이다, 아니면 스마트 다음은 뭐다라고 그 넥스트 패러다임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건축 쪽이나 이쪽에서는 너무 스마트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프로젝트로 이제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거기에 많은 기기들과 삼성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모두 부합되는 것을 다 집어넣는 게 스마트냐, 이렇게 나오다가 결론은 그게 아니다. 그거는 베이직하게 들어가고 녹색 환경이라든가 기본적인 거, 한 빌딩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일을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거가 스마트 오피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축 쪽에서의 스마트는 기존의 이제 전자 제품이나 이런 거를 스마트하게 하는 거를 떠나서 녹색 환경도 플러스 되면서
본인이 원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게 스마트한 거라고 건축 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아까 저기 뭐 제가 그거 알면 저도 10년 뒤에 요트 타고 있겠죠.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IT 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트렌드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스마트라는 거 다음으로 얘기하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내추럴한 거. 그러니까 이제 얘가 나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내 감정, 목소리. 우리가 사실은 명령을 시키는 건데 제일 웃기는 기계예요. 보면 내가 뭘 건드려서 이게 잘못하면은 TV는 저 TV를 저따로 만드냐 그러는데 컴퓨터는 건드려 잘못하면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나 안 건드렸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기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가장 편안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목소리, 제스처, 제가 내 감정을 아까 얘기한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컴퓨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IBM은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이 커그니티브 컴퓨팅을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막 구축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또는 어시스티드 인텔리전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좀 갈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형 그 스마트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라서 그거를 뭐 대체한다 아니라 그게 진화되는 쪽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그런 흐름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 결국은 디자인이 휴먼이듯이 우리가 이런 휴먼 라이크한 걸 갖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은 로봇을 만들어서 앞으로 10년쯤 뒤에는 여기 안에 로봇들이 좀 앉아 있을 거예요. 같이 데리고 온 애도 있을 거고, 여자 로봇을 데리고 온 애도 있을 거고,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 데리고 온 로봇도 있을 거고, 또는 꼬맹이 로봇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회를 우리 갈 거거든요. 그런 사회가 다 SF 영화에 다 나오죠. SF 영화에 다 나오고,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 디자이너들은 뭘 할 건가, 그리고 뭐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 건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간단히 한마디면 많이 읽으세요. 다양하게. 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진화심리학, 철학 다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그만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 미래를 연구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은 특히 앨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자신을 읽는 기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많은 미래학자들은 읽는 것, 다독만이 살 길이다라고 공통적인 그 특징이 발견이 되거든요. 여러분 유익하셨죠? 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연사분들의 내용, 주옥 같은 내용들 정말로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라는 거 저 자부합니다. 여기 카메라도 있는데요. 디자인TV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이런 좋은 정보에 관련된 그 트렌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용한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